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여야 지도부는 공익 공천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PK 지역 공천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공천 면접을 시작하고 모레부터 단수 지역을 발표합니다. 저희 취재 결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서울 지역구 투입을 추진 중입니다. 설 연휴 전 인 전 위원장에게 서울 지역 출마를 요청했고 조만간 만나 재차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지난 연말까지 당 혁신을 주도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설 연휴 전 인 전 위원장의 지역구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 전 위원장이 일하는 연세대가 있는 서울 서대문갑 출마가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지역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사항이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이런 거 구하고 있습니다. 인 전 위원장은 가족 반대 등을 이유로 고사한 상태입니다. 인 전 위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현재는 정치에 욕심이 없고 언젠간 남북관계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관위는 재차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서울을 시작으로 5일간 전국 공천 후보자 면접을 여기 당사에서 실시합니다. 모레부터는 경선 지역과 단수 공천 지역을 발표하며 공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공관위원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당 지지율보다 낮은 후보들을 추렸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남 지역 중진 재배치 논의도 한창인데요. 험지 출마설이 나왔던 김기현 전 대표는 기존 지역구에 그대로 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 재배치로 이 부산 경남 PK 중진 이동은 일단 마무리 짓고 TK 대구 경북 중진 논의에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 경남 지역 중진들의 지역구 재배치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서병수, 김태호 의원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각각 민주당 전재수, 김두관 의원 지역구 출마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이 없는 경남 김해 출마 요청에 결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험지 출마설이 나왔던 김기현 전 대표는 현 지역구인 울산 남구 을에 그대로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의 훌륭한 전략 자산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혁신이 비대위 오는 과정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여를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당이 치고 올라가는데 기여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부산 경남에 이어 대구 경북 지역 다선 의원들의 재배치 문제도 조만간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 지역구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이사 비서관은 경기 지역 차출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 측근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라는 거죠.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 경선이 유력합니다. 대통령 측근이라고 해서 특혜는 없다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을 경기 지역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 전 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동시에 서울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의 경우 경기 지역 격전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수원, 고양 등 전략 지역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이 전 비서관을 차출해 힘 있는 지역 발전을 앞세우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원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경기 남부 이런 데 우리 당 지지율보다 낮은 부분이 몇 군데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걸
고민이에요.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는 대신 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경쟁력이 있으니 경선을 하면 지역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최을의 뉴스 최소연입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이제 후보자 면접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더 본격적으로 달리는 겁니까? 뭐 이미 불은 붙은 것 같고요.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붙어요. 이번 주부터 확정자들도 좀 나옵니까? 공천? 면접을 마치면 뭐 단수 공천이라든지 네. 저희들이 이 공천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지역은 늦추지 않고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이번 총선에 어떻게 출마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나요? 저희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고 네.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이뇨한 위원장님께서 뭐 저희 어려운 곳에 출마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뭐 우선은 이뇨한 위원장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서울 마포을이 아무래도 관심입니다.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빠지면서 어떻습니까? 새 인물, 또 싸울 만한 인물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천 신청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의 경쟁력을 보아가면서 네, 혹시 새로운 인물을 우선 추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다. 자, 그리고요, 영남 중진 낙동강 벨트 재배치를 좀 일부 했어요. 예. 예, 이제 낙동강 벨트 이쪽 부산 경남 재배치는 어느 정도 끝이 난 건가요? 중진 재배치는? 중진 재배치는 네, 뭐 저는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중진들이 험지로 희생을 했을 때 네. 두 성 모두를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곳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두 성 모두 이긴다면 그 지역에서 빼서 다른 지역을 갔을 때 뺀 지역구나 새로 보낸 지역구나 둘 다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구, 경북 쪽도 그런 중진일이 있을 수 있나요? 뭐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네. 저희들이 그와 같이 재배치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희생을 감수했을 때 네. 그것이 선거의 바람으로 이어지고 저희 총선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지 또 그렇게 희생할 또 중진 의원님들이 네. 계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진들 별로 가기 싫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태호, 서병수 의원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사전에 좀 조율이 되신 거예요? 당을 위해서 그동안 네. 뭐 여러 어려울 때마다 희생해 오셨고 당을 지켜 오셨습니다. 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수용해 주셨고 네. 어쨌든 결정하기 전에 그 중진 위원들에 대해서는 배려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 보니까 대통령 참모들이 출마를 했을 때 생환율이 한 50% 정도 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번에 대통령의 이 공천에 대한 입김은 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천에 사심을 빼고 민심을 넣겠다. 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공천의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지금 경기 차출 뭐 이런 곳곳을 지금 검토를 하는 거죠. 강남을에서는 이제 빼서. 본인도 네. 뭐 당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저희 당으로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네. 이원모 비서관이 갔을 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일할 네. 일꾼이 왔다라고 생각하실지 그런 여러 점들을 고민하면서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후보자들 경쟁력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기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당 지지율보다 낮은 후보들. 이게 지금 걸러내는 1차 기준이 되는 건가요? 당 지지율보다 낮다고 해서 뭐 일률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네. 당 지지율과 후보의 경쟁력의 차이가 네.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네.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경쟁력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또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우선 추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5일에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이제 창당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보니까 위성정당 당 대표는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4년 전에는 한 경우가 있던데 네. 이번에도 비슷하게 당대표가 정해지나요? 위성정당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 미래라는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가장 고려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네. 또 국민의힘의 공천 방향과 같은 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미래에 공천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저희들의 방향성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도부로 모시고 네. 공천관리위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럼 굳이 현역 의원 불출마한 현역 의원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예, 보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죠? 뭐 고민은 하고 있고 검토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거 없고. 근데 위성정당 앞번호 순위를 받으려면 현역 의원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 불가피한 거죠. 뭐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번호를 몇 번 받기 위해서 뭐 억지로 현역 의원들을 뭐 보내거나 그것보다는 뭐 공천도 공천이고 네. 지역구 공천도 공천이고 비례 정당을 만들거나 비례 정당에서 공천하는 모든 과정도 자연스럽게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 7명이 가야만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기호 3번? 모두가 거기에 지금 목숨을 거는 약간 분위기던데요. 어쨌든 지금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 예, 뭐 충분히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 계속 이기는 공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기는 공천. 물갈이 비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역 물갈이 비율. 모든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하위 10%는 뭐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만들었고 네. 또 동일 지역 3선 이상은 15% 감산, 네. 또 10%에서 30% 하위권에 드는 분들은 또 20% 감산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또 물갈이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 네. 외에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뭐 또 현역 의원들이 다른 뭐 희생을 한다거나 하는 거 외에 너무 인위적으로 또 자기적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번 총선 목표는 일당입니까? 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최대한 예. 자신 있으십니까? 공천 최대한 지금 많이 이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공천 혹시 뭐 기준 같은 거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하실 게 있을까요?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공천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나와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도 오늘 저녁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공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는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험지를 스스로 선택한다면 그건 열려 있다는 쪽인데요. 당내 충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 공천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임 전 실장은 정리되는 분위기다. 총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공천관리위 관계자도 사무총장까지 한 사람이 전략공천 지역구에 가서 공천을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른 험지를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 고집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이번 공천은 친문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586 운동권 청산이 목표라며 임 전 실장 스스로 친문 프레임을 만들어 분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공천 하위 20% 명단에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 전 실장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홍익표 원내대표는 운동권 청산론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전면 퇴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왔던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 전 실장 공천에 지도부가 부정적인 기류인 건 사실이라며 내분이 일어날까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저녁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을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서 공천 관련 논의도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측은 당 지도부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불가 기류에도 다른 길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SNS에도 도망가지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어서 정현주 기자입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책임져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 SNS에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 말이었지만 본인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 부정적인 당 지도부를 향한 반박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 전 실장 측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험지 출마 여부에 대해 중성동갑 외 다른 지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어르신들을 찾는 등 지역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SNS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라고 적힌 파란색 점퍼를 입고 지역구 활동을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비명, 특히 운동권에서는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를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한 운동권 출신 비명 의원은 임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다가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를 국민의힘에 뺏기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친문계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비판 성명을 내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봉화마을과 문재인 평산마을을 잇따라 찾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2시간 정도 만찬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창당을 반겼을까요? 말렸을까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곳 양산 평산마을에서 2시간 정도 만찬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다른 방법이 없으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조 전 장관을 포옹하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봉화에 들리고 평산에 오는 걸로 봐서 총선 앞두고 결심이 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현재로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크다고 측근은 전했습니다. 앞서 봉화마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언급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불쏘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친문 핵심 의원은 조국 신당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격려도 아니고 만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내일 오후 부산에서 구체적인 출마 계획을 밝힌 뒤 올해 광주와 목포 등 호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양산 평산마을에서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일단 위성정당에 함께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중도층 표를 의식해서 이 조국의 강으로 다시 들어가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따로 나갈 경우 지지층이 갈라지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의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참여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정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시민사회와 논의해왔던 내용은 정당이 현재까지 정당의 형태를 갖춘 진보 개혁 세력이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내 통합비례정당 추진단에서도 조 전 장관을 연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이 합류할 경우 중도층 표심이 떠날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통합비례정당 참여를 검토 중인 녹색정의당도 조국 신당 참여에 부정적입니다. 녹색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조국 신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할 경우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당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 아주 낮은 자체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조국 신당이 별도로 출마할 경우 지지층이 갈라질 것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친명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신당 창당이 민주당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요, 문 전 대통령 오늘 조국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조국 사랑 뭐예요? 12년째 조국 사랑으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정치참여 회견 전날인 오늘 조 전 장관을 만나는 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거라는 해석도 나왔죠. 12년 전에는 조국 전 장관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문재인과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재인을 찍으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패배했던 대선 때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된 이후에는 계속 애정을 표해왔죠. 네, 조국 사태로 위기를 맞았을 땐 아버지 조국에게 힘을 실어줬죠. 문 전 대통령의 이 말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가 나왔을 때는 학자 조국을 옹호했는데요. 조 전 장관의 책을 소개하며 학자이자 저술가로서의 역량을 언급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죄에 대해서는 입시 비리 같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고초만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안타깝다. 네, 1심 유죄가 나왔지만 오히려 조 전 장관을 보란 듯이 만나 명예회복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죠. 책 공부가 다 돼인지 모르겠네. 덕담 한 말씀 하시면 들어가십니다. 덕담 부산합시다. 나중에 또 하고 놀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난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의 만남인데 결국 또 힘을 실어준 거예요? 참모가 만나자는데 거절할 수 없지 않느냐는 해석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을 실어준 거라는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공교롭게도 문 전 대통령이 오늘 SNS에서 조국 전 장관 지지를 철회한 공정작가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하필 책 제목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여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영화 포스터예요. 각 당 대표들도 있고요. 네, 뭔가요? 설 연휴에 영화 보러 가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이 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극장에서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찾은 한 장관 모습 같이 보시면요. 편안한 사복 차림에 콜라와 팝콘도 샀습니다. 네, 지지자들과 사진도 찍어줬나 보죠. 네, 한 위원장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지자들과 셀카 타임을 가졌습니다. 이 영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문맹률 낮추고 여성 참정권 운동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적을 재조명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이 영화 아주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 시절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죠. 저는 오늘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농지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총선 앞두고 너도 나도 이승만 영화 인증에 나섰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그제 가족들과 관람 후 영웅에 대한 재평가를 강조했고요. 박민식 전 장관도 어머니와 함께 영화를 보고 이승만의 재발견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본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띄우기에 나섰는데요. 청년사업가 출신의 김대중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 길 위의 김대중입니다. 영화 개봉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렇게 시사회에 참석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양산 당원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죠. 총선 앞두고 양 진영의 상징적인 대통령의 공을 부각시켜서 표심을 끌어오려는 거죠.
자, 영화 성적표도 좀 궁금한데요. 네, 건국전쟁은 24만 명, 기리의 김대중은 12만 명입니다. 두 영화 모두 다큐 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좋은 성적표인데요. 실제 총선에선 누가 흥행몰이에 성공할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의사단체가 단체 행동을 예고하자 대통령실이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밤 전공의협의회 대의원 총회의 결론이 강대강 대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명분이 없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에 관해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SNS에 의대 증원은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로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강원 전략 속에 조금 뒤인 밤 9시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엽니다.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단체 행동에 대비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직서 제출 기준이 무엇인지 안내하고 구체적인 행동 요령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낼 경우 법적 처벌이 모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15일 걸기대회, 17일 비대위회의를 잇따라 예고하며 정부에 강경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박성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실 수는 있겠는데 급박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진료 거부 등 의사 집단 행동에 대비해 진료 피해 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생명을 다루는 필수 진료 분야의 의사 부족 때문에 시작됐죠. 연휴 기간에도 늦은 밤까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소아 응급실 상황을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0만 명이 사는 경기도에 단 한 곳뿐인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40도 넘는 고열에 시달리는 22개월 아이. 이거는 별로 안 아파. 손가락을 다친 5살 남자아이. 구멍을 내서 피를 뽑아야 될 수 있긴 있거든요. 고열에 경련까지 일으킨 아이는 집 근처 응급실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40분 넘게 돌고 돌아 결국 이곳에 왔습니다. 소아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 오더를 내릴 수가 없어서 진료를 볼 수 없다. 오늘 연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의식이 없고 눈이 흰자만 보이고 거품을 물고 그런 조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초기 진료 없이 장거리 이송에 나설 때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30분씩 이렇게 119 타고 오고 할 경우에는 그런 환자들이 초기에 진료를 해서 경증으로 끝날 거가 중증으로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제일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 밖도 소아 환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차 맞이에 분주합니다. 근데 이천에서는 안 되니까 분당으로 온 거거든요.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12명의 소아 환자들이 소아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진료가 이제 순차대로 되지 않는 지금처럼 돼 있는 상태면 의료가 이제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이 이제 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힘들어진 상황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소아과, 응급의학과, 필수과 전문의 부족. 달라지지 않는 의료 체계 속에 의료 현장의 긴박한 하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오늘 새벽 다세대 주택에서 난 화재로 4층 주민이 대피 도중에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 불을 낸 건 아래층에 사는 20대 이웃이었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다세대 주택 건물을 나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인근 편의점. 직원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자 직원은 휴대전화를 들고 함께 밖으로 나옵니다. 전화기가 안 된대. 핸드폰을 들고 와서 신고해달라고 그러니까 불이 났다고. 자기 집에? 네. 이후 여성이 나온 건물에선 주민들이 하나둘 대피하고 잠시 뒤 여성 한 명이 추락합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광진구의 6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이곳 복도와 계단을 가득 채우면서 4층과 5층 주민들은 제때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4층 주민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하다 건물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8명이 구조됐습니다. 위층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창문을 열고서 살려달라, 너무 힘들다, 살려달라 막 울먹울먹 거리면서 문을 열었는데 연기랑 확 들어오길래 여기서 못 나가겠다. 물수건 코와 입에 맞고 난간에 걸터 있었어요. 편의점에 화재 신고를 요청했던 20대 여성은 경찰과 소방에 자신이 이불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남의 신용카드로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려던 중년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카드 사용 문자 메시지를 받은 카드 주인이 신고해서 덜미가 잡혔는데 이 남성을 잡고 보니 전과 35범이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트 차림의 중년 남성이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주를 마시며 3시간을 보낸 뒤 카운터로 향하는 남성. 직원들과 한참을 실랑이합니다. 이때 순찰차가 유흥주점에 도착하고 경찰관 2명이 남성을 연행해 갑니다. 지난달 31일 밤 유흥주점에서 남의 카드로 50만 원가량을 계산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주점에서 치킨까지 배달시켰는데 이때 승인 문자를 받은 카드 주인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치킨 가게로 출동해 조사를 하던 경찰은 인근 유흥주점에서 비슷한 신고가 접수되자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상습범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한 장 더 가지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카드 하나를 줬는데 그게 안 돼요. 다른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안 돼서 이렇게 피해를 주면 되냐. 그랬더니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거야. 얼굴색.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이럴수록 지상과 연결된 지하철역 환기구는 잘 관리돼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된 환기구. 오랜 기간 방치된 듯 색이 바랜 신문이 나뉜 곳입니다. 틈 사이엔 담배꽁초들이 끼어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앞 환기구입니다. 이 목장갑과 음료 스캔, 담뱃갑 같은 각종 쓰레기가 바싹 마른 낙엽과 뒤섞여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다 휙 던지겠지 그냥 부신켜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다른 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과자 봉지와 손난로, 나무꼬치가 버려져 있고 환기구 아래 밑바닥에도 쓰레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문구는 색이 바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역에는 환기구를 둘러싼 안전 펜스 일부가 부서져 있습니다. 지하철 환기구는 내부에 오염된 공기가 빠지고 바깥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서울 수도권에만 2,400개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일정 높이 이상으로 높여서 어떤 이물질을 투여하기 힘들게 만들고 환기구에다가 안내 문구를 부착해서 이물질 투여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못지않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명절에 마음을 담아서 주고받은 선물, 받을 때는 좋았는데 내용물에 비해 과한 포장이 모두 쓰레기로 남았습니다.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위협하는 과대 포장 실태를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정성이 담긴 선물 많이들 주고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선물 내용물보다 포장이 더 과하다 이런 생각 적지 않게 들기도 하는데요. 과대 포장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명절 맞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한우 5팩 묶음 포장에 높이가 성인 남성 손으로 2뼘을 훌쩍 넘는 스티로폼 상자를 씁니다. 여기 올라가서 포장이 돼요. 높이가 이 정도죠.
인근 다른 마트의 과일 선물 세트는 포장재에 고정재, 종이상자, 보자기까지 3중, 4중 포장이 예사입니다. 단품이요? 네, 요거 하나하나 빼서 그렇게. 네네네. 같이 해가지고 예쁘게 가져가는 거예요. 마트에서 구매한 고기, 과일 등 설 선물 세트입니다. 포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내용물은 전체 제품 부피보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사는 이유가 주변 지인들께 감사한 마음과 새해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를 쓰레기를 사실 쓰레기잖아. 포장 쪽으로 조금 술수를 좀 쓰는 것 같아서 360. 300. 줄자로 가로 세로 폭을 재고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내용물이 닿는지도 확인합니다. 지자체와 환경공단 등이 명절 기간 과대포장 제품 집중 단속에 나선 겁니다. 선물 세트 등은 포장 공간이 전체 제품 공간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포장 횟수도 2차 이내로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너무 이제 빈 공간은 많은데 이제 구성품은 적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저희들이 통보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하지만 제품마다 포장 기준이 다른 데다 무품으로 팔거나 본행제, 과일 포장재의 경우 과대포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매한 기준 때문인 것 같고 제품마다 다 다르고 이 부분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좀 과대포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느슨한 과대포장 규정 속에 명절마다 쏟아지는 일회용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을 감싸는 데 사용됐던 스티로폼 상자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 키의 3-4배는 거뜬히 넘는 높이입니다. 구정이나 추석 때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3-4배 정도 많게 하루에 많게 한 15톤까지 이제 들어오고. 현장 카메라 강부인입니다. 명절 동안 자녀가 받은 세뱃돈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다른 부모들은 세뱃돈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설날에 받은 세뱃돈 어떻게 쓸까? 아이들은 달콤한 상상을 펼칩니다. 30만 원 정도? 축구 유니폼을 사려고요. 이강인 선수요. 장난감이랑 맛있는 거.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부모는 세뱃돈을 종잣돈 삼아 어떻게 불려줄지 고민합니다. 지난해 4%를 웃돌던 은행 예금 금리가 3%대로 한풀 꺾인 데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애들 앞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돈을 모아서 주식을 좀 사고 있어요. 국내 위주, 우량 기업 위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조금씩은 사고 있죠. 네. 우량주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적금 금리도 저렴하고 해서 앞으로 주식 커질 만한 주식을 사서 애들 미래를 좀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한 증권사 조사 결과 미성년자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 상위권에는 삼성전자, 테슬라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미성년자의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도 가능해졌습니다. 투자자가 늘어 미성년자 가입자 수는 4년 새 7.6배 늘었습니다. 세뱃돈을 모아서 그렇게 되면 경제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설 지나고 나서도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 투자에 나서면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세뱃돈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요즘 사과는 금사과로 불릴 정도로 비쌉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파는 사과도 우리 사과만큼 비싸진 않다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대형마트. 오렌지 등 수입 과일 매대는 사람들이 오가는데 사과 매대만 한산합니다. 사과 하나 가격만 따져보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사과를 아이 때문에 매일 먹긴 해서 안 살 수는 없고. 사과 사 먹는 것보다 그 수입 과일이 훨씬 싼 것 같아서 그걸 더 사 먹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접 둘러봤는데요. 이 제사상에 올리는 사과 한 개당 가격이 5,000원 가까이 됩니다. 계량종 사과는 개당 6,000원까지 합니다. 이상기후의 작황 부진으로 지난달 과일 물가는 26.9% 올라 13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56.8% 오른 사과가 급등세를 주도했습니다. 다른 나라 물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사과는 1kg에 9,000원이 넘어
6,000원대인 일본이나 7,000원대인 미국보다 비쌌습니다. 이렇게 사과 가격이 유독 비싼 건 30년 넘게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는 영향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한정에 수입을 허용하는 감이나 감귤, 딸기 등과는 달리 사과는 정부의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에 따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입 사과가 국내 과수 농가에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도 수입 개방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쇠듯이 중국은 춘절 연휴입니다. 폭죽을 터뜨려서 애군을 쫓아내고 새해를 맞는 게 중국 전통인데요. 한동안 위험하고 대기를 오염시킨다며 금지했다가 이번에 다시 허용했는데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 중국 음력설 춘절을 기념하는 폭죽입니다. 烟花特别好看，祝愿大家在新的一年里万事如意。 코로나19 사태 이후 안전사고와 대기오염을 이유로 폭죽놀이가 금지됐지만 민심의 반발을 산 이후 일부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춘절 연휴 기간을 맞아 폭죽놀이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관련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죽놀이를 하던 중 불꽃이 맨홀가스에 옮겨 붙어서 화염이 3m 이상 솟구쳐 올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폭죽이 가정집에 들이닥쳐 방 안에 있던 70대 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광장에선 불법 제작한 폭죽이 터져 주변에 있던 시민 3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고 어린아이가 불 붙인 폭죽이 인근 건물 발코니로 날아가면서 큰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因为这个鞭炮第一次放，刚买来这一套也不知道它放上去是会怎么样的，就是也没知道它会窜那么高，然后吓人也知道。 중국 당국은 불법 폭죽 판매를 단속하고 도심지 인근에서 폭죽놀이를 금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대형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요일 예배를 보던 교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교회 복도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난데없는 총격 사건에 사람들은 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 미국 텍사스 휴스턴시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30대 여성이 장총을 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과 5살 아이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hey started shooting and scared, and then we went to the chairs to try to protect us, and then everybody was crazy, running and walking all the way.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She was armed with a long rifle and a trench coat with a backpack, accompanied by a small child, approximately 4 to 5 years old. At some point, she began to fire. 사건이 발생한 것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로 매주 4만 명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교회에서까지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는 어머니가 태어난 지 한 달 된 자녀를 오븐에 넣어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사망했습니다. 26살의 어머니는 아이를 재우려고 요람에 넣는다는 것을 실수로 오븐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국은 뉴욕 증시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할 정도로 호황인데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구조조정, 그러니까 해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30 청년 세대가 좌절에 빠져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계를 가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미국 고용시장은 요즘 뜨겁습니다. 353,000 jobs created last month, while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steady at 3.7%. That means that people are in the labor market, and when they're looking for jobs, there are jobs for them. 미국 뉴욕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유명 기업들도 최대 실적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의 청년들, 이른바 MZ세대는 딴 나라 얘기라며 한숨을 쉽니다. 오히려 온라인에서 외식 여행 자랑을 줄이고 저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is is how you're going to allow budget in 2024 because first is to stop impulse spending. 이른바 생활비 절약 챌린지에 벌써 6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베이비 부모인 부모님 세대는 풍부한 은퇴 자금과 유례없는 호황으로 집값까지 상승하며 안락한 생활을 누리지만 이들은 고금리 고물가 속 치솟는 월세와 생활비에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훈풍이 부는 고용시장도 청년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규 채용문도 좁아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대형 IT 기업에 감원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아마존이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아마존은 이 음악과 스트리밍 분야는 물론 비교적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이 의료 사업에서도 정리해고를 진행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줌 등 유명 IT 업체 141곳에서 직원 3만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s just an email. They send you an email saying that I guess your services are no longer needed because you don't really know who's next or what's going to happen.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됐고 인공지능 AI가 대체하는 일자리가 늘면서 정리해고가 기업에게 있어 비용 절감과 조직 슬림화의 명분이 된 겁니다. 해고 통보가 워낙 일상화되다 보니 이를 온라인에서 생중계하는 것이 유행이 될 정도입니다. 10 minutes before being laid off. Okay, I'm going into the call to be laid off. We have some tough news to share. We are eliminating your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 미국엔 두 개의 경제가 돌고 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So I'm definitely anxious about the job market, that's for sure. But I know the data can definitely be biased and it doesn't reflect the struggles of all people across like all socioeconomic classes and stuff like that. So we must ne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creating more employment and then looking at what filling the role of people rather than filling the role of machine. 낙관적인 경제 신호에도 미국 청년들의 좌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서핑족들의 열정은 추위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겨울 파도가 여름 파도보다 더 매력적이라는데요. 김호영 기자가 겨울바다로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설로 백두대간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산봉우리 밑으로 거센 파도가 쉴 틈 없이 밀려옵니다. 여름바다와는 다르게 사나운 파도가 일상처럼 찾아오는 강원도의 겨울바다. 이 겨울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겨울 서핑족입니다. 겨울바다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기 위해 동해바다로 떠나봤습니다. 서핑에서 중요한 건 알맞은 파도를 기다리는 일. 파도에 올라타자 서핑보드 밑으로 물살이 하얗게 부서집니다. 기다리는 파도는 도전하는 파도거든요. 그런 도전할 만한 파도들은 겨울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서핑족들에게 중요한 건 추위가 아니라 파도입니다. 겨울에 파도의 질이 더 좋거든요. 추위를 좀 감안하더라도 파도의 퀄리티를 위해서 겨울 서핑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장비를 갖춰 입고 직접 서핑을 해봤습니다. 여름철과 달리 추운 겨울 서핑을 할 때는 모자와 신발까지 갖춰서 바다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핑 슈트도 여름용과 두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기온이 이제 막 영상으로 올라올 시점. 수온은 영상 4도 정도 됩니다. 처음에 물에 들어왔을 때는 냉탕에 들어온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파도가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두꺼운 슈트를 입어도 물 밖에선 추위가 느껴지지만 파도를 탈 때만큼은 모든 걸 잊게 됩니다. 또 다른 해변 앞바다. 평일에도 멀리서 온 서핑족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저희가 잘 못하지만 파도 한두 개 잡아서 탔을 때 그 스릴감, 그게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름 스포츠의 대명사였던 서핑. 이제는 사계절 스포츠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상기후로 위기를 맞은 남극을 지키는 장보고 과학기지가 오늘로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수백 미터 두께 얼음 덩어리가 붕괴되는 과정을 처음으로 규명했는데요. 장보고 기지 10년의 기록, 안건우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남극 대륙 빙하를 연결하는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 덩어리, 난셈 빙붕입니다. 길이 30km의 거대한 균열 사이로 녹아버린 빙하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2014년 남극의 장보고 과학기지가 세계 최초로 포착한 붕괴 순간입니다. 남극 대륙이 녹는 과정을 연구해온 장보고 과학기지가 오늘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극 첫 과학기지인 세종기지로부터 4,500km 떨어진 곳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남극 연구 전초기지입니다. 여의도 70배 면적의 얼음 덩어리가 붕괴되는 과정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과거 기후 정보를 담고 있는 남극 대륙의 빙하를 분석하여서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극에선 매년 항공기 283만 대 분량, 약 2,830억 톤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빙하가 녹는 속도가 해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두꺼운 860m 얼음을 시추해 해저 탐사에 성공했습니다. 빙하가 녹으며 사라지는 남극 생물들의 서식지 보호와 연구도 장보고 기지의 몫입니다. 멸종 위기에 몰린 황제 펭귄을 보호하는 건 물론 2021년 개체수가 줄어든 아델리 펭귄이 사는 곳을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구 기원의 중요한 단서이자 우리가 남극에서 찾은 것 중 가장 큰 11kg의 대형 운석도 찾아냈습니다. 남극을 지키는 임무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아시안컵 졸전으로 경질론이 제기된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에 온 지 이틀 만에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주까지 대회 결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자리를 비우면서 축구 팬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했던 지난주 축구대표팀의 귀국 현장. 이게 축구냐고!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이번 주까지 아시안컵을 결산하고 앞으로도 대표팀을 잘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eah, next week I fly back home for a little bit. Then I want to go to Europe to visit Kangin, to visit Sonny, maybe also Min-jae. There are several players in Europe, and then we have already.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 나빠졌습니다. 출국 일정이 당겨질 수는 있지만 그동안 미국 재택근무 논란까지 쌓이면서 팬들의 불만이 더 커진 겁니다. 축구협회가 이번 주 계획 중인 전력강화위원회 참석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거취 문제는 정치권까지 번졌습니다. 화상전화로 해임을 통보하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글에는 좋아요가 1000여 개 달렸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검증이 끝났으니 축구협회가 응답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이른바 스위프트 효과로 유독 뜨거웠던 올해 슈퍼볼이었습니다. 광고 단가까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돈잔치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승은 테일러 스위프트 남자친구가 뛰는 캔자스시티가 차지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잔뜩 흥분한 표정으로 슈퍼볼을 관람하는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남자친구인 캔자스시티의 트래비스 켈시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겁니다. 전날 일본 도쿄에서 콘서트를 연 스위프트는 곧바로 귀국길에 오르는 강행군에 나섰습니다. 우산으로 꽁꽁 가리고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은 경기 전부터 화제였습니다.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자 손톱을 물어뜯으며 긴장하는 스위프트. 캔자스시티가 연장 접전 끝에 역전 우승을 차지하자 환호합니다. 캔자스시티는 쿼터백 마홈스의 맹활약에 힘입어 2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관중석에서 내려온 스위프트는 켈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We get a chance to do it 3 times in a row. How do you get excited for that, baby? You go party in Las Vegas and get back to it. 베팅 업체들은 경기 직후 스위프트가 프로포즈를 받을지에 대한 베팅 항목까지 내놨지만 기대를 모았던 프로포즈는 없었습니다.
올해 슈퍼볼은 스위프트가 우상인 소녀 팬들의 유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스위프트 때문에 미식 축구를 보기 시작한 딸과 골수 팬인 아버지가 함께 보는 슈퍼볼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스위프트 효과까지 더해진 올해 슈퍼볼은 그야말로 돈잔치였습니다. 30초당 광고 단가는 90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베팅 업체엔 30조 원의 판돈이 몰렸습니다. 모두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가장 비싼 암표 가격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내일 다시 일상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에는 3월의 봄 날씨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없지만 먼지가 이어집니다. 내일 중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인데요. 서울과 인천, 충남과 경북은 오후면 해소됩니다. 내일 하늘은 맑지만 전국에 바람이 강한데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2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인데요. 서울과 전주 4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는데요. 서울이 14도, 대구와 부산 17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겨울이 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영하권의 아침 기온이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폭풍 전야 같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코로나까지 겹친 시기에 의사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환자들은 볼모 신세가 돼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연휴 끝나면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의사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의료계 주장도 일리는 있겠지만 또다시 환자가 볼모가 되는 일만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은 인질이 아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